한국 속담에 인생은 60부터라고 했나요? 그런데 저는 45세부터라고 해야겠네요. 저는 지금 서울 강남 산부인과 응급실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가 소리칩니다. 조산 위험이 있다고요. 보호자를 당장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제게 묻습니다. 가족이 어디 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요.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임신 8개월 산모가 이국 땅에 혼자라니요. 말이 되느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30조 원을 굴리는 헤지펀드 CEO였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손꼽히는 여성 펀드 매니저였죠. 그런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배를 안고 낯선 도시를 헤매다가 말이죠. 사실 저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요. 이름은 압니다. 강준혁.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주소도 모릅니다. 9개월 전 열흘을 함께 보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메일도 끊겼어요. 흔적도 없이요.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연락할 사람이 없느냐고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찾고 있다고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에밀리 체이스입니다. 45살이죠. 응급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누군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한국말로 뭐라 물었어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죠. 보호자 없다고요.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사의 눈빛이 안쓰럽게 변했어요. 그 표정이 싫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평생 남에게 손 벌린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한데 산모가 너무 무리했다고요.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했어요. 일주일째 서울 거리를 헤매고 있었으니까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말이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찾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을요. 강준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를 말이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기 아버지한테 연락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산이 임박했다고 말했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수십억 달러의 거래를 성사시키면서도 단 한 번도 당황한 적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월스트리트 최고 트레이더들과 담판을 지었고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남자의 행방을 찾지 못해 이렇게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간호사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말했죠. 찾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말로요.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느낌은 알았어요. 안타까워하는 거였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버텼어요. 그동안 더 힘든 일도 견뎌냈으니까요. 이혼 전쟁도 이겨냈고요. 남성 중심의 금융가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응급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월스트리트 여왕이 배를 안고 이국 땅을 헤매다니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요? 이 남자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말이죠. 택시를 잡았습니다. 삼청동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준혁을 처음 만난 그 골목에서요. 단서가 있을 거라 믿었어요. 반드시 찾을 겁니다.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였고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 준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반드시 찾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6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죠. 아니, 전 남편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마이클 체이스. 그는 뉴욕의 유명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회사 투자를 담당하던 펀드 매니저로 만났어요. 일이 잘 맞았고 결혼까지 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밖에서만 신사였거든요.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외도가 일상이었습니다. 비서, 모델, 배우들과요. 저는 모른 척했어요. 일에 집중했죠.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외도 상대는 제 후배였어요. 함께 일하던 애널리스트였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고요. 이혼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마이클은 제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하려 했어요. 최고급 변호사들을 동원했고요. 언론 플레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를 냉정한 커리어 우먼으로 그렸죠.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았어요. 외도 증거, 재산 은닉 증거 모두요. 제 변호사도 최고였고요. 결국 협상 끝에 저는 위자료 50억 원과 공동 자산의 절반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 헤지펀드를 독립시켰죠. 마이클은 분노했지만 법은 제 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손꼽히는 여성 CEO가 되었습니다. 언론이 떠들었죠. 유리 천장을 깬 여성이라고요. 하지만 겉으로만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실제로는 그랬고요. 속은 텅 비어 있었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의 여자요. 친구는 없었어요. 가족도 멀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언니는 제 성공을 질투했습니다. 결국 연락을 끊었어요. 오직 일만 있었죠. 그게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들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5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아시아 시장 확대를 추진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많았죠. 저는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했거든요.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 말이죠. 무언가 배울 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었어요. 뉴욕에서요. 그 차갑고 공허한 일상에서 말이죠. 매일 반복되는 회의와 보고서가 지겨웠습니다. 9월 말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했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서울은 생각보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높은 빌딩과 오래된 궁궐이 공존했죠.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출장 일정은 일주일이었어요. 앞에 5일은 회의와 미팅으로 빡빡했습니다. 재벌 그룹 임원들, 벤처캐피털 대표들을 만났죠. 프레젠테이션도 했고요. 다들 제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조로웠어요. 그리고 주말 이틀은 자유시간이었죠. 호텔 컨시어지가 추천했습니다. 삼청동 한옥마을 투어요. 한국 전통 건축을 볼 수 있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신청했습니다. 어차피 혼자였으니까요. 뉴욕에서도 항상 혼자였고요. 익숙한 고독이었죠. 토요일 아침 저는 삼청동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한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기와 지붕이 아름다웠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집들이 현대 도시 한복판에 있다니 말이죠. 투어 가이드를 만난 건 그때였습니다. 강준혁, 38살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했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죠. 미소가 따뜻했어요. 눈빛이 순수했고요. 준혁은 영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발음도 좋았어요. 저를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 6명을 이끌었어요. 영국인 부부, 캐나다에서 온 배낭여행객 둘, 독일 여학생이었죠. 투어는 흥미로웠습니다. 준혁은 단순히 건물 설명만 하지 않았거든요.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했죠. 한국 전쟁 때 이 골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어떤 가족이 이곳에서 희로애락을 겪었는지 말해줬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마치 자기 일처럼 말했죠. 저는 빠져들었어요. 준혁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준혁의 눈빛에 말이죠. 순수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무언가가 있었어요.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준혁이 물었습니다. 한옥 설계 작업실을 보고 싶으냐고요. 자기가 운영하는 작은 사무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거절했을 텐데요. 다른 관광객들은 흩어졌지만 저만 따라갔습니다. 작업실은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작은 한옥이었죠. 낡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들어서자 목재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와 먹물 냄새도 났고요. 벽에는 청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옥 설계도였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곳이 자기의 안식처라고요.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서 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정리된다고요. 저는 물었죠. 무슨 힘든 일이 있느냐고요. 준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더니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원래 문화재청 공무원이었다고요. 한옥 보존 업무를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귀가 솔깃해졌어요. 저도 건물과 공간에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준혁의 이야기는 무겁고도 솔직했습니다. 준혁은 5년 전 한 재개발 사업을 반대했다고 했어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한옥마을이 헐리는 게 안타까웠다고 말했죠. 그곳에는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이 있었답니다.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요. 준혁은 양심상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주민들과 함께 보존 운동을 했답니다. 문화재청 앞에서요. 평화로운 시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강제 해산 과정에서 한 노인이 다쳤습니다. 80대 할머니였다고 해요. 평생 그 한옥에서 살았던 분이죠. 준혁은 책임을 물었고 공직에서 해임됐어요. 그 후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자책감 때문이었죠. 자기 때문에 할머니가 다쳤다고요. 자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했답니다. 한동안 집에만 있었다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어머니 권유로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회복했답니다. 설계를 하니 마음이 차분해졌다고요. 지금은 이렇게 투어 가이드를 하며 프리랜서 건축가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많이 나아졌다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신념 때문에 모든 걸 잃었던 거예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부족했다고 말했죠.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요. 제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 달랐어요. 제 세계에서는 약한 사람이 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이기는 게 중요했고요. 하지만 준혁은 달랐어요. 졌지만 꺾이지 않았죠. 여전히 사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옥 설계 과정을 배웠습니다. 준혁이 제 손을 잡고 연필을 쥐어줬어요.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누군가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요. 우리는 간단한 스케치를 했습니다. 한옥의 처마선을요. 준혁이 말했어요. 한옥의 처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고요. 사람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연결하는 존재라고요. 저는 울컥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 적이 있었을까요? 마이클은 제게 마음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에게 주지 않았고요. 우리는 그저 거래했을 뿐이죠. 그날 저녁 준혁이 물었습니다. 내일 시간이 있느냐고요. 창덕궁을 같이 가보자고 했어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창덕궁, 인사동, 남산, 한강을 함께 걸었어요. 준혁은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죠. 뉴욕에서의 삶을요. 차갑고 외로웠던 지난 세월을 말했습니다. 준혁은 가만히 들어줬어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워했죠.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다고 말해줬습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출장 일정은 끝났어요. 비행기 티켓도 끊어놨고요. 하지만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일정을 사흘 더 연장했죠. 급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흘째 되던 밤이었어요. 우리는 삼청동의 한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기와 지붕들이 보였죠. 달빛이 아름다웠어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다고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음이 같다고 했어요. 그런 느낌은 처음이라고요. 하지만 자기는 가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작업실과 투어 가이드 일이 전부라고요. 한 달에 버는 돈도 얼마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돈과 지위는 제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열흘이 지난 6년보다 더 따뜻했다고 말했죠. 당신과 있을 때 처음으로 제가 사람 같았다고요. 준혁의 눈이 붉어졌어요. 준혁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함께였습니다. 준혁의 작은 한옥에서요.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마루에 누워 하늘을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별이 있었나 싶었죠. 맨해튼에서는 본 적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요. 껍데기가 아닌 진짜 저를 보는 사람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회사 일이 밀려 있었고요. 공항까지 준혁이 배웅했어요. 준혁은 약속했습니다. 꼭 연락하겠다고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죠. 미국 가는 게 꿈이었다고요. 언젠가 뉴욕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우리의 관계가 계속될 거라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준혁도 자기 이메일을 줬어요. 우리는 매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준혁은 서울의 일상을 적어보냈어요. 오늘 어떤 관광객을 만났는지요. 작업실에서 무슨 설계를 했는지 말해줬습니다. 가을이 깊어간다고요.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하루를 보냈어요. 회의가 어땠는지요.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당신이 보고 싶은지 적었죠. 밤마다 서울을 생각한다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메일은 계속 왔어요. 하지만 조금씩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러다 사흘에 한 번으로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준혁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저 바쁠 뿐이라고 말했죠. 설계 의뢰가 많이 들어왔다고요. 하지만 느낌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글의 톤이 달라졌거든요.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1월 중순이었죠. 준혁의 이메일이 뚝 끊겼습니다. 저는 매일 메일을 보냈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요.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기본적인 것도 안 물어봤을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고라도 난 걸까요? 아니면 저를 버린 걸까요? 제가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던 12월 초였습니다. 몸이 이상했어요.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이 계속됐습니다. 생리도 2달째 안 했고요. 병원에 갔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 6주라고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임신이라니요. 의사는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요. 하지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45세예요. 늦은 나이였죠. 의사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고령 산모라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아이를 가질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디 있을까요? 연락이 끊긴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메일을 보냈어요. 임신 사실을 알렸죠. 제발 연락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겼다고요. 당신 아이라고요.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메일이 차단된 건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렸어요. 여전히 침묵이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한국에 가기로요.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어요.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무모하다고요. 이름 하나 가지고 어떻게 찾느냐고요. 서울에는 수천만 명이 산다고 했죠. 게다가 고령 임신인데 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비서도 만류했습니다. 여기서 혼자 키우라고요. 돈도 충분하고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아이는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저는 혼자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준혁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요. 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를 찾아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니,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2024년 3월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죠. 이제 임신 5개월이었어요. 저는 업무를 부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중요한 결정만 화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왕복 티켓이 아니었습니다. 편도였죠. 찾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월의 서울은 쌀쌀했어요. 하지만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죠. 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공항을 나섰습니다. 배가 조금 나와 있었지만 아직 티가 많이 나지는 않았죠. 호텔을 잡았어요. 삼청동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값싸고 장기 투숙이 가능한 곳이었죠. 고급 호텔에 묵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준혁의 세계에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삼청동 골목을 샅샅이 뒤졌어요. 준혁의 작업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죠. 여기였나 저기였나요? 하지만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골목이 다 비슷해 보였죠. 사흘을 헤맸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어요. 배가 당겼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날 한 카페 주인에게 물었어요. 강준혁이라는 건축가를 아느냐고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화재청에 가보라고 했죠. 거기에 등록된 전문가 명단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문화재청 직원에게 물었어요. 직원은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애원했죠. 제발이라고요. 눈물까지 흘렸어요. 임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를 찾고 있다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절박함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뒤적이더니요. 작게 말했습니다. 강준혁이라는 공무원이 2023년 11월에 퇴사했다고요. 이유는 적혀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냥 본인이 요청해서 기록을 삭제했다고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1월이면 연락이 끊긴 시점이었어요. 정확히 그때였습니다. 뭔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물었죠. 다른 단서는 없느냐고요. 주소나 전화번호는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삭제 요청했다고 해요. 깨끗이 지웠다고요. 하지만 같이 일했던 다른 직원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죠. 저는 명단을 받았습니다. 5명의 동료 연락처였어요. 하나하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은 준혁을 기억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진지했다고요. 하지만 갑자기 일을 그만뒀다고요. 이유는 모른다고 했죠. 어느 날 갑자기 사표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만둔다고요.
두 번째 직원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됐다고 말했어요. 걱정돼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고요. 세 번째 직원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 직원이었어요. 이름은 혜진이라고 했죠. 혜진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안색이 안 좋았다고 해요. 무슨 걱정이 있어 보였다고요. 말을 걸었지만 괜찮다고만 했답니다. 점심도 안 먹더라고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고 했죠. 저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혜진이 말했어요. 준혁이 예전에 한옥 보존 운동을 했다는 걸 아느냐고요. 한 번은 술 마시면서 이야기한 적 있다고요. 그때 같이 활동했던 시민단체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그 시민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죠. 대표에게 물었어요. 강준혁을 아느냐고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고 했어요. 잘 알죠. 대표는 저를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혁이 왜 그만뒀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략 들었다고 했어요. 한옥 보존 운동 때문이라고 말했죠.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날 현장에서 준혁이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말이죠. 피가 났다고요. 할머니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대표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시위 현장에는 80대 할머니가 있었다고 해요. 평생 그 한옥에서 살아온 분이었죠. 이름은 박순자라고 했습니다. 재개발로 집을 잃게 된 분이었어요. 보상금도 턱없이 적었다고 합니다. 새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낼 가격이었다고요. 그분이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다고 해요. 계단에서요. 손목을 다쳤고요. 뼈가 부러졌답니다. 준혁이 바로 옆에서 그 장면을 봤답니다.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할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경찰이 저지했다고요. 준혁도 밀쳤고요. 바닥에 넘어졌답니다. 결국 할머니는 병원에 실려갔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석 달 깁스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혁은 무너졌어요. 자기 때문에 할머니가 다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자기가 운동을 주도했다고 생각했답니다. 자기가 주민들을 선동했다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주민들이 먼저 나선 거였는데요. 그 후로 심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고 해요.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답니다. 넘어지는 할머니요. 부러진 손목이요. 결국 공직을 떠났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몇 번 연락해봤다고요.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혁은 만나주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을 피했다고 해요. 특히 옛 동료들을요.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요. 혼자 있으려고만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만 만났다고요. 그러다 1년쯤 지나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많이 회복됐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했답니다. 독학으로 건축 공부를 시작했다고요.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했답니다. 투어 가이드 일도 시작했다고 했죠. 새 출발이라고요. 대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준혁이 다시 일어선 것 같아서요. 가끔 연락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작년 11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왜 또 무너진 거냐고요?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때쯤 뉴스가 하나 있었다고요. 그 한옥 지역이 결국 완전히 철거됐다는 뉴스요. 고층 빌딩이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입주 시작했다고요. 화려한 광고가 나왔답니다. 그 소식이 준혁에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했죠. 과거가 다시 떠올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막으려던 게 결국 이루어진 거잖아요. 주민들은 쫓겨났고요. 그 빌딩에는 부자들이 들어갔답니다. 준혁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라고요. 대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은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남의 아픔을 자기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장점이지만 동시에 약점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라고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준혁이 왜 연락을 끊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재발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이런 자기를 보여주기 싫었던 겁니다.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준혁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요.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도 몇 달째 연락이 안 된다고요. 걱정되는데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를 줬어요. 준혁의 어머니가 강원도 어딘가에 산다고 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요. 거기 가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그 마을 이름을 물었습니다. 대표가 기억을 더듬더니 말했어요. 평창 쪽이라고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준혁이 예전에 한 번 말한 적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카페를 하신다고요.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죠. 저는 다음 날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이제 6개월이 넘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버스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평창에 작은 카페가 있는 마을이 어디 있느냐고요. 한적한 곳이요. 기사가 몇 군데를 알려줬어요. 저는 평창의 작은 마을들을 하나씩 돌았습니다. 강준혁이라는 이름을 수소문했죠. 첫째 날은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이 퉁퉁 부었어요. 배가 당겼고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마을 입구 슈퍼 주인이 알더군요. 강준혁 어머니가 이 동네 산다고 했어요. 언덕 위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오는데 요즘은 안 보인다고요. 저는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이었어요. 숨이 찼지만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걸렸을 거예요. 작은 목조 건물이 나타났어요. 소담한 카페였고요. 테라스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허브가 자라고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잠시 후 6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짧은 머리에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어요. 준혁의 어머니였습니다. 준혁과 인매가 닮았더군요. 저는 어눌한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영어로 말했죠. 준혁을 찾고 있다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어요. 영어로요. 발음이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에밀리 체이스라고요. 미국에서 왔다고요. 그리고 배를 가리켰죠. 준혁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잠시 그렇게 서 계시더니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손짓으로요. 카페 안은 아늑했습니다. 나무 가구들이 있었죠. 따뜻했어요. 정갈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허브티였습니다. 향기로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어로요. 문장이 짧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준혁이 작년 11월부터 집에 와 있다고 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는 한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고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도 거의 안 했답니다. 그저 누워만 있었다고요.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고 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했답니다.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다고요. 자기가 형편없는 아들이라고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요. 남의 아픔을 못 보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보면 울었다고요. 친구가 혼나면 자기 잘못이라고 했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도 그랬답니다. 반아이가 왕따를 당하면 준혁이가 같이 놀아줬다고요. 덕분에 준혁이도 따돌림을 당했답니다.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세상이 너무 아프게 느껴진다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걱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됐을 때 어머니는 걱정했다고 해요. 준혁이 같은 성격으로는 버티기 힘들 거라고 말했어요. 공직은 냉정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일이 터졌죠.
한옥 보존 시위 사건이요. 준혁은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한동안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일어섰는데 또 주저앉았다고요. 작년 11월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당신이 준혁이를 사랑하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말했죠.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준혁이를 살려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지금 절에 있다고요. 산속 작은 암자라고 했어요. 2달 전부터 거기 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정리하러 갔다고 했죠. 스님과 이야기하고 명상하고 일도 돕는다고요.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가라고 하셨어요. 산길이 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중인데 괜찮겠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한다고요.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주먹밥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도 보온병에 담아줬어요. 고맙다고 했죠. 저는 다음날 그 절로 향했습니다. 택시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나머지는 걸었어요. 기사가 말렸습니다. 임산부가 혼자 산에 가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배가 무거웠습니다. 걸음마다 숨이 찼죠. 흘길이 미끄러웠어요. 나뭇가지를 잡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 반을 걸었습니다. 중간에 쉬기도 했어요. 바위에 앉아서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고요. 곧 아빠를 만난다고요. 드디어 작은 암자가 보였어요. 낡은 기와지붕이었죠. 고즈넉했습니다. 마당에 사람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준혁이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알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9개월 만이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준혁이 뭔가 느낀 듯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저를 본 거죠.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물뿌리개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져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준혁이 뒷걸음질 쳤어요. 안 된다는 듯 손을 저었죠. 오지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앞에 섰어요. 가까이서 보니 준혁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뺨이 꺼졌고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찾았다고요. 준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락을 끊어서 미안하다고, 혼자 두고 떠나서 미안하다고 했죠. 당신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 될 자격도, 아버지가 될 자격도 없다고요. 자기는 약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지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준혁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 대 3개요. 찰싹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약하다고요? 당신은 신념을 위해 모든 걸 잃었어요.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해서 무너졌죠. 그게 약함인가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아픔에 무감각한 사람들만 봤어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요. 당신은 그들과 다릅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이에요. 그게 당신의 힘이에요. 준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도 준혁의 옆에 앉았습니다. 배가 불러서 앉기 힘들었지만요. 그리고 준혁의 손을 제 배에 올려놨죠. 준혁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는 말했어요. 우리 아이입니다. 당신 아이요.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배 위에서요. 그리고 아기가 움직였어요. 발로 찬 거였죠. 준혁이 경탄했습니다.
살아있다고, 여기 생명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아이라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암자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스님이 지어준 소박한 밥이었어요. 나물과 된장찌개요.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빛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준혁은 저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어요. 스님께 인사드리고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던 답은 여기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다고요.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다고요. 심장 소리가 힘차다고 했어요. 하지만 산모가 무리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고령 산모라 더 위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요. 준혁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삼청동의 작은 한옥을 얻었습니다. 준혁의 작업실 근처였어요. 준혁이 기억하는 곳이었죠. 짐을 풀고 아기 방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요람을 샀어요. 아기 옷도 샀고요. 노란색과 흰색으로요. 준혁은 다시 건축 일을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요. 한 달에 한두 건만 맡았습니다. 저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회사 일을 원격으로 했습니다. 뉴욕 본사와 화상회의를 하며 중요한 결정만 내렸죠. 부사장이 잘 꾸려가고 있었어요.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어요. 계단 오르기가 특히 힘들었습니다. 준혁은 매일 제 발을 주물러줬습니다. 밤마다요. 그리고 밥을 해주고 책을 읽어줬죠. 태교 동화책이었어요. 어머니도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려고요. 카페를 조카에게 맡기고 오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따뜻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미역국이 특히 좋았습니다. 구수하고 몸에 좋다고 했죠. 출산 후에도 먹어야 한다고요. 회복에 좋다고 했습니다. 8개월이 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새벽이었죠. 준혁이 깜짝 놀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산김이었어요. 바로 그때가 응급실에 실려간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입원을 권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죠. 너무 일찍 나오면 어쩌나요? 하지만 준혁이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왔고요. 그들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일주일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준혁은 하루도 빠짐없이 왔어요. 일을 미루고요. 오후마다 병원으로 달려왔죠. 제 옆에 앉아서 책을 읽어줬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그리고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국말로요.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느낌은 알았어요. 잘 태어나라고, 건강하게 나오라고 말하는 거였죠. 조금만 더 참으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고요.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요. 퇴원한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준혁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간단한 인사말부터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는 서툴렀지만 배웠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하고 싶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칭찬해 주셨어요. 발음이 좋다고요. 그러던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됐어요. 새벽 2시였죠. 준혁이 허둥지둥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도 급히 따라오셨고요. 진통은 길었습니다. 1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혁이 옆에서 손을 잡아줬죠. 힘내라고, 조금만 더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라고요.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저를 지탱해줬어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드디어 아기가 나왔어요. 울음소리가 들렸죠. 크고 힘찬 울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라고요. 3kg이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었죠. 작은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있다니요. 준혁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태어나줘서 고맙다고요.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 둘 다요. 한국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준혁이 지었습니다. 서쪽에서 온 인연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우리가 만난 기적을 담았다고요. 영어 이름은 그레이스였습니다. 제가 지었어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준혁과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키웠어요. 삼청동 골목에서요. 동네 사람들도 도와줬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반찬을 갖다 주셨고요. 아랫집 언니가 아기 옷을 주셨어요. 건너편 할아버지는 장난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무로요. 처음엔 낯설었던 이 동네가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이가 돌이 됐을 때 우리는 전통 혼례를 올렸습니다. 작은 행사였어요. 삼청동 한옥에서요.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빨간색과 금색이 섞인 치마 저고리였죠. 아름다웠어요. 준혁도 한복을 입었어요. 검은색 도포에 갓을 썼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서연이는 색동옷을 입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축하해주고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떡도 돌렸고요.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라고요. 이게 진짜 가족이라고 말이죠. 맨해튼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운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원격으로 했습니다. 2달에 한 번 정도만 뉴욕에 갔죠. 필요할 때만요. 나머지 시간은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삼청동 골목에서요. 준혁은 건축 일을 계속했어요. 작업실도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저도 가끔 그곳에 가서 스케치를 배웠어요. 서연이를 업고요. 준혁이 제 손을 잡고 연필을 쥐어줬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한옥의 처마선을요. 그 선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고 했죠. 저는 정말로 연결됐습니다. 준혁과요. 어머니와요. 한국과 말이죠. 겨울이 되면 김장을 담갔습니다. 어머니와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요. 저도 함께 했어요. 서툴렀지만 배웠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죠. 손이 시렸지만 즐거웠습니다. 함께하는 게 좋았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삼청동 골목에 벚꽃이 폈습니다. 우리는 서연이 손을 잡고 산책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렸죠. 서연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꽃잎을 잡으려고 했어요. 준혁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죠. 꿈만 같다고요. 여기가 제 집이라고요. 제 고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이 웃었어요. 그리고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어느 날 뉴욕에서 옛 동료가 물었습니다. 화상 통화로요. 정말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느냐고요. 회사도 있고 재산도 있지 않느냐고 했죠. 서울에서 뭐 하며 사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따뜻한 공동체가요. 그게 진짜 부라고 했죠. 동료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삼청동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한옥에서요. 아침이면 준혁이 커피를 내려줍니다. 서연이는 마당에서 놀고요. 어머니는 화분을 가꾸십니다. 저는 이 소박한 일상이 좋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보다 훨씬 더요. 가끔 뉴욕이 그립기도 합니다. 고향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고향은 따로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마음이 쉬는 곳이 고향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서울이 제 고향이라고요.
이 삼청동 골목이 제가 선택한 집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준혁을 만난 그날부터 제 인생은 달라졌어요. 차갑던 마음이 녹았고요. 텅 비었던 가슴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성공이 뭔지요. 진짜 행복이 뭔지 말이죠. 그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거였어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는 거였죠. 동네 할머니가 건네는 떡 한 조각을 받는 겁니다. 그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였어요. 저는 그걸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요. 준혁에게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골목을 걷습니다. 서연이 손을 잡고요. 준혁과 함께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내 집이라고요. 여기가 내가 선택한 고향이라고 말이죠. 행복합니다. 정말로요. 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4살이 되었어요.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 쓰는 아이로 자랐죠. 아침에는 엄마라고 부르다가도 저녁에는 맘이라고 합니다. 준혁은 그 모습이 귀엽다고 웃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서연이는 매일 아침 마당에서 놉니다. 작은 삽으로 흙을 파고요. 어머니가 심어놓은 채소들을 관찰합니다. 고추가 자라는 걸 신기해하고요. 토마토가 빨개지는 걸 기다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 준혁이 생각나요. 어린 시절의 준혁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순수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겠죠. 저는 매일 서연이와 함께 유치원에 갑니다.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유치원이에요.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죠. 선생님들이 친절합니다. 서연이를 잘 돌봐주고요. 다른 엄마들과도 친해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이해해줬어요. 천천히 말해주고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어요. 날씨 이야기, 아이 이야기, 요리 이야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회사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는 대표직을 부사장에게 넘겼어요. 정식으로요.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거였죠. 더 이상 뉴욕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울이 제3의 중심이 됐으니까요. 대신 저는 고문으로 남았어요. 중요한 결정에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월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괜찮았어요. 시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서연이와 보내는 시간이요. 준혁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그게 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뉴욕의 펜트하우스도 팔았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죠. 그 돈으로 서울의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삼청동에요. 1층은 준혁의 건축 사무실이고요. 2층은 우리 집입니다. 3층은 어머니가 쓰시고요. 완벽했어요. 준혁의 사무실은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도 3명이나 생겼어요. 젊은 건축가들이죠. 준혁의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함께 했어요. 의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옥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었거든요. 준혁의 설계는 특별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이었죠. 살기 편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옥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요. 준혁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말했어요. 다시 시작할 때라고요. 당신의 꿈을 이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작은 프로젝트부터요. 낡은 한옥을 복원하는 일이었죠. 주민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진행했어요. 결과는 좋았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했고요. 한옥은 아름답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준혁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치유되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요. 그 프로젝트를 계기로 준혁은 변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요.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서연이와 놀아주는 시간도 늘었어요. 마당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요. 한옥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빠의 일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유치원 친구들에게 말했답니다. 우리 아빠는 예쁜 집을 만든다고요.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이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투자 자문 회사를 차렸어요. 작은 회사였죠. 직원도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었어요. 제 경험을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 스타트업들을 미국 투자자들에게 소개했어요. 반대로 미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도 도왔습니다. 일은 재미있었어요. 과거처럼 살인적이지 않았죠. 하루 4~5시간만 일했습니다. 오전에만요. 오후는 서연이와 보냈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셨습니다. 3층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시고요. 매일 아침 운동을 하셨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요. 저도 가끔 따라갔습니다. 한국어 연습도 되고요. 건강에도 좋았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천히요. 김치찌개부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도 배웠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어요. 준혁이 맛있다고 칭찬해줬죠. 서연이도 잘 먹었고요. 그게 뿌듯했습니다. 명절에는 어머니 고향에 갔습니다. 평창이요. 친척들을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외국인 며느리라서요. 하지만 그들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이를 귀여워해주고요. 음식을 많이 챙겨줬습니다. 고향 음식이라며요. 저는 그 따뜻함이 좋았어요. 뉴욕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거였죠. 추석에는 성묘를 갔습니다. 준혁의 아버지 산소였어요. 준혁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인사드리라고요. 저는 절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요. 준혁이 옆에서 도와줬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좋은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라고요. 뉴욕에서 가끔 친구들이 왔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이었죠.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러요. 그들은 놀랐습니다. 작은 한옥을 보고요. 소박한 생활을 보고 말이죠. 이게 정말 당신이냐고 물었어요. 월스트리트 여왕이었던 사람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가 진짜 제가 아니었다고요. 지금이 진짜라고 말했죠.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머물다 가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요. 저녁에 우리 가족이 함께 밥 먹는 모습을 보고요. 서연이가 웃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준혁과 제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부럽다고요. 당신은 진짜 부자라고 했죠. 돈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기뻤어요. 서연이가 4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준혁이 제게 물었어요. 결혼식을 다시 하고 싶지 않느냐고요. 제대로 된 결혼식을요. 친구들도 초대하고 축하도 받고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필요한가 싶었거든요. 이미 우리는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혁의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준혁이 원하는 거였죠. 저를 제대로 세상에 소개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봄에요. 벚꽃이 필 때로 정했죠. 장소는 창덕궁이었습니다. 준혁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요. 초대장을 보냈어요. 한국 친구들에게요. 동네 사람들, 준혁의 동료들, 제 한국 거래처 사람들에게요. 미국에서도 몇 명 왔습니다. 부사장과 오랜 친구들이요. 결혼식 날은 완벽했습니다. 날씨가 맑았고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었어요. 이번엔 더 화려한 것으로요. 준혁도 한복을 입었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사이에서 꽃을 뿌렸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또 우셨고요. 준혁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평생 함께 하자고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요.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죠. 피로연에서 제가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어로요. 서툴렀지만 준비했던 거였죠. 모두가 조용히 들어줬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6년 전 저는 잃어버린 사람이었다고요.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고요. 그러다 이곳 서울에서 준혁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진짜 부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다고요.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받아줬다고요. 낯선 외국인인 저를요. 이 따뜻한 사람들이 저를 가족으로 만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모두에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객들도 울고 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혁이 저를 안아줬어요. 꽉요. 그날 밤 우리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셋이서요. 서연이는 준혁 어깨에 엎여 잠들었고요.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불빛이 비쳤거든요. 준혁이 물었어요. 후회 없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서울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투어를 신청하지 않았다면요. 만약 준혁의 작업실에 따라가지 않았다면 말이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여전히 뉴욕에서 차갑게 살고 있었겠죠. 돈은 벌었겠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왔습니다. 그리고 만났죠.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선택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요. 저는 제 선택이 자랑스럽습니다. 서연이가 5살이 되면 학교에 갑니다. 한국 학교요. 친구들과 한글을 배우고 한국 역사를 배울 겁니다. 영어는 제가 가르칠 거예요. 두 나라의 문화를 다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요. 준혁은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전주의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요. 2년짜리 프로젝트였죠.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자신 있어 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요. 과거의 상처를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글을 쓰십니다. 자서전이래요. 준혁을 키운 이야기를요. 혼자서 아들을 키운 이야기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세월을 적고 계십니다. 저도 가끔 읽어봅니다. 한국어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요. 준혁이 번역해줍니다. 감동적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저도 언젠가 쓰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요. 월스트리트에서 서울로 온 여자의 이야기요. 돈을 버렸지만 사랑을 얻은 여자의 이야기를 말이죠. 제목은 정했어요. 선택한 고향이라고요. 오늘도 저는 이 골목을 걷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해요. 서연이가 유치원에 가는 길이죠. 작은 손을 잡고 걷습니다. 서연이가 노래를 불러요. 한국 동요요. 저도 따라 부릅니다. 발음이 아직 서툴지만요. 서연이가 웃습니다. 엄마 발음 이상하다고요. 저도 웃어요. 그래, 이상하지. 하지만 엄마는 계속 배울 거야. 골목 끝에서 준혁이 기다립니다. 출근길인데 우릴 배웅하러 나온 거죠. 서연이가 달려갑니다. 아빠라고 외치면서요. 준혁이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높이요. 서연이가 깔깔 웃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요.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밥 먹는 것이요. 그게 전부였어요. 준혁이 저를 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서로가 생각하는 걸요. 사랑한다는 걸요. 고맙다는 걸요. 행복하다는 걸 말이죠. 저는 이 삼청동 골목이 좋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하지만요. 이 골목이 제 인생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험하지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습니다. 찾았으니까요. 제 집을요. 제 가족을요. 제 고향을 말이죠. 여기 서울, 이 작은 골목이 바로 제가 선택한 고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합니다. 이 선택을 할 용기가 있었다는 것에요. 행복합니다. 정말로요. 진심으로요.